분노, 가끔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분노가. 저희가 잘 참는데 아주 가끔 잘 못 참는 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다 보면 제 발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치면 괜찮아요. 한두 번은. 근데 이제 계속 치면 화를 냅니다. 부끄럽지만 화를 냅니다. 소소한 것부터 좀 큰 문제까지 내 감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 부제로는 인생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명상록 읽기입니다. 지은이는 기시미 이치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인가 봐요. 큰아들. 이분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아마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꽤나 많이 팔렸던 책인데 아들러 철학을 한때 유행시켰던 그 책인데 그 책의 저자가 기시미 이치로입니다. 이번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새로운 책을 번역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제16대 황제 1900년 전 사람인데요. 이분의 명상록을 읽고 이거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마음속으로 깊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시미 이치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분이 이제 교토대학에서 그리스 철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원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에 어머님이 마침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나 봐요. 여러분 뇌출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쪽 팔다리만 조금 불편하시다가 재활치료 받고 다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던지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기시미 이치로의 어머님이 젊은 나이셨겠죠? 이치로가 첫째 아들인데 아마 일랑이니까 첫째 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대학원생 때면 아마 5, 60대이실 것 같은데 그때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셔갖고 아마 이 기시미 이치로가 간병을 했어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간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럼 간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옆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상태를 지켜온다거나 혹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의사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대학원생이니까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골랐던 책이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었습니다. 왜 하필 명상록이었을까? 이분이 아마 이렇게 어떤 연구 모임, 정신과 선생님이 하는 연구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마 이 책이 조금 관련이 있었나 봐요. 어머님이 옆에서 끝내는 돌아가셨어요. 좀 안타깝죠? 좀 젊은 시절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고 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이 명상록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마음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이 책에는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감동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분이 번역본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써야겠다. 어머님이 아마 뇌리 속에 계속 기억이 남겠죠. 저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분과 뭐라 그럴까 새록새록 또 가슴속 깊이 켜켜이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아마 그때 그 시절을 같이 보낸 책, 잊을 수 없는 책이겠죠. 이 책에 대해서 책을 내야겠다 생각해서 이분이 놀랍게 그리스어를 직접 원문을 직접 번역해갖고 여기에 주석을 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목도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때 읽었던 책 그리고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중의적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봤어요. 이분 영화 속에서. 혹시 글라디에이터 보셨어요? 막시무스 데키우스 메리디우스 검투사 기억나시죠? 그 글라디에이터에서 기억 잘 해보시면 왜 막시무스가 검투사가 됐냐면 노예가 된 거죠. 원래 막시무스는 대장군이었어요. 아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대장군이었는데 그때 아주 인덕이 높고 고결한 인품을 가진 황제가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조금 못 믿어오니까 아들 대신에 막시무스한테 네가 공화정을 만들어서 통치를 해라. 우리 아들은 내가 사랑하지만 조금 모자른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시해하고 본인이 황제가 되면서 공화정을 물려받으라고 제안을 받았던 막시무스의 가족을 끔찍하게 하고 그다음에 막시무스는 살려놔서 조롱거리로 이제 검투사를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끝에 혹시 글라디에이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스포라고 뭐라고 하실 건 아닐 테지만 다 보셨죠? 끝에는 이제 코모두스 황제의 아들인 코모두스가 글라디에이터인 막시무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고 다시 돌아간다 평화로운 시절로. 대신 막시무스는 죽으면서 먼저 떠난 아내와 아이를 만나게 된다. 꿈속에서 아니면 죽음으로써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현명했던 그 황제가 바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고요. 실제로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병으로 사망했고요. 아들이 뭐 나쁜 사람이긴 한데 나중에 정치를 잘 못했어요. 18세 왕이 돼서 너무 젊었을 때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뒤에 좀 잘 못했는데 역사의 진실은 그냥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57세에 사망을 했는데 근데 이제 황제를 할 때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좀 여차여차한 그 어른의 사정으로 한 7년간은 공동황제를 했어요. 그럼 황제가 공동이 어딨어?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눠가지 않는 건데 근데 이분은 자진해서 공동황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 7년간 하면서 로마가 그때 오현제라고 그래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던 시기가 이분이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로마가 이제 조금씩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 간신배가 조금씩 막 생기니까 이제 이것들도 좀 잘 평정해야 되고 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일을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지만 묵묵히 하면서 명상록을 왜 썼냐? 명상록은 그리스어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공식 언어는 뭐죠? 라틴어. 왜 그리스어로 썼냐면 나만 보려고. 나만의 기록. 나만의 뭐라 그럴까? 성찰. 그러니까 명상록이란 게 원래 그리스어를 제목을 해석해 보면 내 안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 속으로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황제 그러면 당장 주한상을 내어놓으라 뭐 예쁜 첩을 1000명 들여라 이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훌륭한 왕 이분이 현재였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들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 본인이 느끼는 바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때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현실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자기를 돌아다보는 책을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책은 아들러 철학으로 유명한 철학자분이 어머니의 죽음을 옆에서 담담할 수는 없겠죠. 슬퍼하면서 또 그걸 이겨내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이 책의 저자는 마지막 로마의 가장 현명했던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을 다스렸던 현명한 황제지만 이제 몰락해가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에 그걸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러면서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성찰을 담은 책. 이 두 개가 만나서 이 책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은 읽기는 편해요. 근데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뭐 유튜브 좋습니다. 영상물도 좋은데 책이라는 거 한 페이지를 읽고 오롯이 자기만의 생각을 해보고 이런 면에서 쉽게 읽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하신 김지훈 번역가님도 저도 잘 몰랐는데 또 이런 철학류의 책을 또 이전에 하셔갖고 그런지 굉장히 매끄러운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잘 읽히지만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나만의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만약에 읽으실 거면 그냥 후루룩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고요. 목차를 보고 그때그때 이 부분 예를 들면 여기 목차에 제가 가장 먼저 읽은 부분은 대인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여러분 가장 고민스럽잖아요. 우리 이거 우리 옆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마주할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 앞을 가로막는 다른 사람 나도 같은 부류라 생각한다. 궁금하잖아요.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근데 그의
사상이 절묘하게 이 제목과 일치하는 것을 뽑아낸 게 바로 이 기심 이치로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책은 발췌독하기에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읽어도 좋은데 제가 이 책을 다 스포해드리면 참 좋은데 아마 출판사에서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은 내용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토아 철학이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스토아 철학의 원문이 참 있으면 좋은데 옛날 시대라 뭐 2000 몇백 년 전이니까 남아있는 건 많지 않은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스토아 철학의 근거들을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스토아 철학은 자연에 따르는 삶이에요. 여기서 자연은 꼭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이 아니라 뭔가 카즈모스, 우주, 아니면 질서, 이치, 어떻게 좀 좁게 보면 이성,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에 따른 삶을 주장하는 거고, 내면의 평온과 자기 통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감정의 통제와 판단, 네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굉장히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많은 걸 빚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명상록은 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특유의 문체, 그리고 그가 가질 수 있는 황제 특이한 위치에서의 느꼈던 점 등을 함께 풀어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치로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철학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학 그러면 정언명령 네 가지 요약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 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철학이죠. 그리고 철학은 어려운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학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서 추구해야 할 그 무엇, 우리가 올바르고 행동하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지침서를 철학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철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있겠죠. 뭐 부조리, 형이상학, 정언명령, 뭐 이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건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한 아우렐리우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철학. 그래서 이 철학이 뭐다? 학문으로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만의 철학, 죽음에 있어서의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스토아 철학의 특유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논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얘기입니다.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건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죠. 전혀 신경 안 쓰면. 왜냐면 타인을 신경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다만 여기서 방점은 내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내용을 굉장히 풍부한 일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직설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스포를 하고 싶지만 아마 읽어보시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신배도 막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대철학자, 황제이자 철학자, 그리고 깊은 생각의 소유자가 봤을 때 얼마나 속된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가짜났을 거예요. 근데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이 책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다음에 마주치는 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노, 가끔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분노가. 제가 잘 참는데 아주 가끔 잘 못 참는 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다 보면 제 발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치면 괜찮아요. 한두 번은. 근데 이제 계속 치면 화를 냅니다. 부끄럽지만 화를 냅니다. 근데 화내봤자 뭐 그냥 아유 먼저 가시죠 이러는 건데, 그래도 늘 후회해요. 내가 왜 또 이런 참 아직도 모자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딱 읽어보시면 돼요. 이 책을 사셔갖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면 너무 좀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슬픈 얘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내 감정을 조절하는데, 내 감정을 다스리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타자에게 큰 기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우리 엄마니까, 내 친구니까 이건 해주셨으면, 우린 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 뒤에서 수용하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 에티켓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소소한 것부터 좀 큰 문제까지 내 감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추하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나도 같은 부류라고 생각한다. 저도 뭐 그 뒤에서 저의 발을 치는 분이랑 저도 쳐요.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6장인데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는 방법. 이거는 제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실수를 범하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즉 그들은 너와 같은 부류이고 무지 탓에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 그들이나 너나 우리 모두 머지않아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의 이성을 전부 다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이 앞뒤의 맥락을 읽어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 자신한테 몰두할 수 있는,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한 10분 동안 소파에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지적 즐거움을 가지실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7장은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챕터 제목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사물은 내 영혼에 접촉하는 일 없이 바깥 세상에 조용히 머물고 있다. 내 영혼의 불안은 오로지 네 내부의 판단에 기인한다. 전형적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깥에 있는 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떤 바깥에 있는 가치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평가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요. 누가 나를 요즘엔 디스란 말을 쓰죠. 누가 나를 디스하면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평가가 나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2000년 전에 스토아파 그리고 1900년 전에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망고불명의 진리고 어떤 주변의 평가나 바깥의 일들이 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해야 한다를 좀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8장에서 이제 드디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 치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경제적 공경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월급의 50%를 저금하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근데 우리 마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또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추천하고 싶은 책을 명상록이랑 논어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명상록은 잠언과 같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 해설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견디기 힘들 만큼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슬픔을 봉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애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현대 과학에서의 애도도 봉인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어떻게 되냐? 감정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자신을 챙기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 그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켜켜이 되는지. 아마 2000 몇백 년 전부터 이 아우렐리우스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운명을 받아들이다예요. 이거는 11장인 죽음에 관하여랑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죽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죽음의 일은 절실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로마의 호왕, 로마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였던 로마 제국의
오연제 시대의 마지막이었어요. 어느 제국이든 끝이 있습니다.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 현명한 황제는 이 로마 제국의 안녕과 자기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란 속에 있었고 자신의 군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됐고 또 자신이 아꼈던 부하가 물론 오해에 의한 배신이었지만 배신을 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의 죽음도 함께 보게 되면서 죽음 역시 인생의 엔딩 파트, 즉 인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토아파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죽음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택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과 번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뭘로 넘어가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도 늘 똑같은 생각인데요.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이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아우렐리우스가 1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분보다 한 200년쯤 더 뒤에 200~300년 전 뒤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 인도에 있으셨어요. 이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겨자씨 설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울면서 자신의 걸음마를 아장아장 걷던 귀여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를 찾아가서 시타르타요, 위대한 시타르타요, 나의 아이를 꼭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집에 가서 한 줌의 겨자씨를 얻어온다면 내가 그리하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똑같이 이 기시미 이치로도 똑같이 겨자씨 설화를 인용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아우렐리우스를 대학 때 읽어봤어요. 그때 좀 어려웠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원문을 번역했으니까. 근데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기시미 이치로도 이 겨자씨 설화를 인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처님의 설화라고는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라고 하는데 here and now, 제가 늘 얘기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것은 부질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부질없네. 우리 인생 부질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일부는 가장 우리한테 선은 안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빨리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철학들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 댓글 보면 이거 다 부질없다, 어쩌고저쩌고 쓰시는,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 애 낳지 마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우렐리우스도 부질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근데 모든 것이 부질없다면 살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우주의 변화의 하나의 부분이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 선택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매몰돼서 우리의 히어앤나우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질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과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부질없다는 뜻, 부질없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안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질없다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아우렐리우스도 그랬겠죠? 근데 그 부질없음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명상록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과 또 다른 경험입니다. 명상록보다는 훨씬 두껍죠. 왜냐하면 주석서이고 해설서예요. 그리고 가끔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기시미 이치로의 생각, 그리고 소학파,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빚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교 철학도 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흠뻑 내 자신을 적시고 꼭 여기에 찬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안을 통해서 나를 더 반추해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막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살자라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용어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좋아합니다. 그 용어를. 어떻게 좋아하냐? 내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 내 안에 그대로 몰두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유튜브도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보단 책이 훨씬 좋은, 한 장을 읽고 덮고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하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좋은 시절에 강력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